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중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이유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결혼 70주년에 떼어놓고 바람을 피운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물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미국이 중국의 목줄을 끊어 놓으려고 했던 소위 미중 패권 전쟁, 그 과정에서 한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한국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한국만 대중국 수출 무역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은 중국과 화해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아닌가? 결국 한국의 경제 위기만 더 가중된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국제관계의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 즉 그동안의 일부 일처제에서 일부 다처제의 변화라고 설명드렸고, 더 구체적인 것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즉 중국을 단절하겠다라는 정책에서 불안한 요소만 관리하겠다라는 디리스킹으로 바뀐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중국이 무너지는 7가지 이유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이 갑자기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꾼 이유, 그것은 중국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망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 그것이 중국이 무너지는 7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역사적인 회담을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갑자기 미국이 중국을 방문해서 화해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죽어가는 중국, 뭐하러 싸우나? 대충 돈이나 벌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도 죽어가는 중국, 그것이 바로 중국이 무너지는 7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실업률이 무려 20.8%입니다. 지난 4월 달에 기록한 수치인데요. 20.4%의 청년 실업률은 중국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201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는 10.1%였는데 무려 5년 만에 2배로 크게 올랐습니다. 자,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어떨까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올해 1분기에 6.7%라고 합니다. 자, 한국의 청년들도 취업을 못해서 난리죠. 자, 그런데 6.7%, 물론 질적인 문제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6.7%로 나오는데 중국은 20.4%. 이것은요, 중국의 청년들은 거의 뭐 아사직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터뷰에서 중국 화중사범대학교 졸업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대학원을 마친 뒤에 식당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자, 그런데 시진핑의 대답이 정말 재밌습니다. 농업대학 학생들이 농촌 깊숙한 곳을 찾아 고생을 자처한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도시에서 실업자로 살지 말고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 운동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사실 시진핑의 농촌은 아주 기억하기도 싫은 추억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몰려서 거의 기양살이 했던 곳이 시진핑의 농촌이거든요. 그때 시진핑은 농촌을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쳤습니다. 실제로 탈출하기까지 했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잡혀서 농촌으로 쫓겨 내려왔죠. 그처럼 자신의 아픈 기억은 모른 채 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농촌으로 가라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행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지금 표에는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예측했던 자료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래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6%로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5.4%로 하향했습니다. UBS, 즉 스위스의 큰 UBS 은행은요 5.7%로 예상했다가 5.2%로 떨어뜨렸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3%에서 5.7%, JP모간은 5.9%에서 5.5%, 일본의 노무라 증권 역시도 5.5%에서 5.1% 등 전 세계 주요한 글로벌 은행들은 중국의 실물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자, 중국의 실물 경제의 최소 성장 지표는 6%로 중국 정부에서 설정한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인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그리고 공산당 지도부의 그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것이 최소 성장 지표인데 2023년 현재 4.5%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에는 4.6%에서 4.5로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면요, 실업률은 엄청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공산당에 대한 리더십의 문제, 즉 체제 혼란이 가속화되는 아주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부채가 많습니다. 빚이 많다는 거죠. 빚이 많다는 것은 쓸 돈이 없다는 뜻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중국의 빚, 부채 증가 추세가 가계는 63% GDP 대비, 기업 비금융 부분은 167% GDP 대비, 그 다음에 중앙정부 21%, 지방정부 30.1%인데요. 사실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 이런 등등의 부채들입니다. 지방의 자치구들은 자치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또 알려지지 않은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는 중국의 가계부채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자, 지금 다시 보는 그림은 미국과 중국의 가계부채입니다. 위에 파란 그림이 미국의 가계부채.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크게 올랐다가 그때 대폭 구조조정이 되어서 지금은 100 이하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00 이상을 돌파해서 미국과 중국이 역전되는 현상입니다. 자,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반드시 써야 될 돈을 제외하고 내가 저축을 하든 소비를 하든 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근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00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쓸 돈을 빚을 갚아도 모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가계부채보다도 지방정부의 부채, 자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국 31개 자치구에서 최소한 17곳, 절반이 넘죠. 절반이 넘는 곳에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지난해죠. 미상환 차입금이, 즉 중앙정부로부터 차입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미상환 차입금이 세수의 무려 120% 초과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한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사태 실제로 발생하고 있죠. 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이죠. 여기에도 다 100% 초과,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계부채는요, 가처분 소득 대비 210%입니다. 엄청 중국보다 단순하게 보면 2배죠. 그런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즉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개인 가계부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나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잘 안 보이실 건데 희미하게 쓰여져서 지방정부의 장부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공식적인 부채 외에
그림자 부채가 엄청 많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심각한 부채 현상이 중국 전역의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쓸 돈이 없다라는 거죠. 투자할 돈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D의 공포, 디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물가도 떨어지고 소득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꺾이는 내수, 지방정부도 돈이 없어, 개인도 돈이 없어, 빚만 많아 하다 보니까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하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느 자료에서 나오냐 하면 중국 사회과학원이나 중국 국무원 등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성장률 목표를 한 66% 정도로 제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최소. 자, 그런데 올해 IMF 전망치는 5.2,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체제 위험까지 걱정해야 되는 시기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처럼 디레버리징의 시기, 즉 물가도 꺾여 소비를 안 하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자산을 축소해야 하는 이 디레버리징의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1920년대 대공황 이후 45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가운데 32번은 금융위기가 왔다고 하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중국의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70%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로 최소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일본도 그 당시 부동산 거품 등 자산 가치가 엄청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디레버링, 즉 디플레이션의 공포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왔거든요. 자, 그것이 중국에 올 수 있다, 올 가능성이 커졌다, 한 7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지난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전월 대비 하락했다. 계속 돈을 풀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푼 것도 아니지만 풀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소비를 안 하고 있다, 지갑을 막고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입니다. 한국도 고령화가 물론 심각하지만 중국은 인구 14억입니다. 14억인데 최근 지금 자료에서 보면 전 세계 1등 인구 국가의 위치를 인도에 물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인도가 1위가 올라갔고 중국이 2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중국, 인도 인구가 이제 뒤바뀐 것이죠. 자, 이것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중국은 우리나라도 애를 안 낳지만 작년 신생아 수가 95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14억이나 되니까 신생아 수도 많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중국이 건국한 이래로 최초로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최초의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이것도 800만 명보다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950만인데 150만 명씩이나 크게 올해 1년 사이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야 여기서 돈을 벌고 세금도 낼 것 하지 않겠습니까? 공장도 돌리고. 그런데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62%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고령화는 심각하죠. 인구는 출산은 적죠. 하다 보니까. 자, 62%로 하락했는데 이게 어떤 스피드 속도냐 하면 2010년도에는 74%였고 2020년 불과 3년 전에는 68%였는데 이 3년 동안 무려 5%, 6%가 떨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중국은 최근 시진핑 공동부유, 즉 다 같이 잘 살자, 즉 다 같이 선진국이 되자,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자, 선진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도 벌어지고 한 거죠. 그런데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고령화가 먼저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서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중국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17.3%라고 하는데, 자, 결과적으로 중국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달성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고령사회 14% 이상 고령사회를 달성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년이 되지 않는 2031년에 초고령사회 20% 이상, 60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은 그래도 초고령화가 스피드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래도 GDP가 높잖아요. 1인당. 자, 그런데 중국은 우리 한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12,000달러, 12,000달러 수준, 즉 선진국은 택도 없이 중진국 수준 상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선진국은 털려먹었다. 자, 이 상태로 14억 인구가 늙어간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자, 이것이 네 번째였고, 이제 다섯 번째는요, 부동산 문제. 자주 이건 보도되었죠. 붕괴 직전에 한마디로 부동산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대출,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대출, 은행에서 대출했겠죠. 가운데 부실 채권 비중이 올해 1분기에 47.8%,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부실 채권이니까 은행 망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영 개발 기업 쪽도 나름대로 정부가 개발한다는 쪽에서도 부실 채권이 14.8%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동산 부실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금융 리스크로 그대로 전이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결과로 보면 최근 1년 중국 신축 주택 가격 상승률, 한때 중국 주택이 엄청 거품이 많이 끼었죠. 그러다가 그림만, 표만 보십시오. 방향성만. 그대로 지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주택 가격은 엄청 하락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중국은요, 국내 총생산에서 부동산이 25%,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 경제는 그대로 꼬꾸라지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시티은행에서 중국의 부동산 부실 채권 규모를 대충 추정을 해봤는데요. 52조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7경이 넘는 규모가 부동산 부실 채권이라고 합니다. 나라 망하는 거죠. 자, 실제로 흔한성, 정저우시 등에서는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이 담보대출을 못 갚겠다고 시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주택담보대출 이제 못 갚겠어, 안 갚을 거야 라고 데모하는 것과 같은 해상. 자, 이 정도면 갈 만큼 간 거죠. 자, 여섯 번째는요, 그렇다면 첨단 산업, 중국이 고도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IT 등등. 그렇다면 미래 산업이라도 희망이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래 산업도 숨통을 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 이제 미국의 패권 전쟁, 미국이 노렸던 분야이기도 하고, 플러스 시진핑의 어설픈 공동 부유 정책 우리가 알고 있죠. 중국의 대표적인 알리바바 등의 그런 기술 기업들을 시진핑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하면서 그냥 눌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거기에 배를 갈라버린 거죠. 그 결과로 첨단 산업 자체도 지지부진합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한 3개 정도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가 한때 최고 한 주당 가격이 309 홍콩 달러였습니다. 309 홍콩 달러. 근데 지금은 88 홍콩 달러. 3분의 1 토막. 알리바바가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런데 중국의 대형 기술주들은 형편없이 추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도 유명한 IT 기업이죠. 텐센트도 최고가가 714 홍콩 달러였는데 현재는 350 홍콩 달러 합니다. 2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최근 미국과의 합작, 그리고 유럽 전기차 자동차와 많이 합작하고 있는, 그나마 잘 나간다고 하는 2차 전지 업체죠. CATL입니다. CATL이 어쩌냐면 최고가는 384위안인데 현재 230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약 40% 마이너스 수준이죠. 5분의 2 토막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 경제도 좋지 않고 부동산도 좋지 않고 부채는 많고 전체적으로 경제는 아수라장이고 노령화는 심각하고, 그런데 그나마 미래 산업도 시원찮습니다. 숨통을 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시진핑의 아주 어설픈 공동부유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자, 그럼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진핑의 독재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것도 30년 독재, 지금 10년 독재했거든요. 앞으로 30년 독재, 20년을 더 독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2012년도 시진핑 시대가 개막이 되었죠. 그리고 지난해 2022년 10월, 10년 만에 사실상 시진핑 독주 시대가 진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23일이죠.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이 3연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시진핑 독주 시대가 진입이 되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2연임까지입니다. 각 계파가 돌아가면서 상호 견제를 통해서 독재를 방지해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인데 시진핑이 2연임을 깨고 드디어 3연임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상무위원 6명이 다 최측근인데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계파도 일부 포함됐었거든요. 그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파끼리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독재를 막겠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런 전통 때문에 장쩌민 전 주석 시대까지에는 당 최고 지도부가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시진핑의 1인 영도 체제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새롭게 임명된 상무위원 가운데 50대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3년임 이상의 장기 독재가 포석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더 최소 30년 장기 독재의 못을 박아 놓은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50대 초중반 정치인을 상무위원에 임명해서 5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한 뒤에 최고 지도자로 뽑는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후진타오 전 주석도 모두 54살에 당 상무위원이 된 다음 59살에 최고 지도자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대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2022년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5년 전, 즉 시진핑의 연임이 확정되었던 2017년에도 같은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3년임을 예상했고 그것이 작년에 확정했고 또 지금부터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시진핑이 작년에 3년임이 확정되면서 장기 독재에 돛을 올렸을 때부터 미국 기업들은 투자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독재는 곧 경제 패망임을 알기 때문이죠. 즉 독재는 당연히 경제 성장을 막고 부패를 가속화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독재 국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북한의 김씨 세습, 그리고 현재 소련의 푸틴.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미래의 북한, 미래의 소련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니니까 죽어가는 동안에 장사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최대한 장사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미국의 실리, 대표적인 실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최근 그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을 치열하게 했던 미국이 왜 갑자기 중국과 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할까? 그것은 중국은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망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이 무너지는 7가지 이유로 오늘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